GVI는 아, 네. 그러면은 내일 정도. 여기는 여전히 해결 안 돼 있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제 목소리 들리나요? 방금 전 학생 대답 부탁합니다. 네, 들립니다. 네. 그다음에 화면 잘 보이나요? 코스 실러버스라는 거. 네, 화면 보이나요? 방금 전 네, 학생.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보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실 시스템에 약간 시스템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임시로 컴퓨터를 2대를 켜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나가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나가는 화면은 지금 강의실 202호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202호에서 지금 강의실하고 제 얼굴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두 화면 중에 아무래도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더 봐야겠죠. 그렇게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과목이 원래 지난 한 학기까지는 지난 학년까지는 이게 대학원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과목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응용 분야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또 학부생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 이제 이 과목을 왜 들어야 하고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배경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왜 학부 과목으로 내려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학원생들 원래 이게 대학원 과목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좀 수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과목 제목도 지금 정보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식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또 학부생들하고 이게 그 학점 주는 또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을 완전히 분리해서 두 그룹을 따로따로 나눠서 채점을 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나갈 때니까 대학원생이든 학부생들이든 뭐 두 그룹 간의 경쟁은 따로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교 지금 순범이 들어와 있는가? 조교? 목소리 들리나요? 순범? 지금 채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조교들이 지금 3명이 합당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교가 ETL에 올라 있겠지만 정순범 조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상우, 그다음에 이주환 조교가 있습니다. 저기 뭐 별도로 뭐 간단히 인사를 하라 그랬는데 뭐 순범 얼굴은 안 보이지 지금? 네, 뭐 나중에 기회를 가져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지한 대로 그 뭐 수업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금 비대면으로 줌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다 화면을 켜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실행을 좀 해봤는데 비대면 강의를 이제 아무래도 좀 화면 안 켜고 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제를 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 화면을 안 켜는 학생들은 뭐 오늘은 첫 시간이라 괜찮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불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들을 다 켜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뭐 공개된 장사는 상관없습니다. 뒤 배경을 뭐 블러 처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화면을 보이게 하도록 하고요. 대신 그런 공중장소에서 듣는 학생들은 뮤트를 확실히 하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런 배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 뭐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저는 이정 교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강의를 담당할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오피스 아워니까 이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연락을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이 한
빼고 조교 빼면은 4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 학부생들이고 한 대여섯 명 정도 대학원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 일단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게 학부 4학년 과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과목을 어느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과목이 뭐냐? 확률, 확률 이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전기화학 같으면 공수 3이고 다른 단과대학은 뭐 그냥 선형대수 뭐 이렇게 그런 과목들이 있죠. 이 두 과목을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확률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목을 안 들었어도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상당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학생들은 별도로 한번 따로 확률 과목 책을 사든가 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초반에 많이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학원생들은 어차피 이게 전공하고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커버라는 분이 쓴 책이고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상당히 좀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 책의 전반부에 관한 내용들이고 후반부는 이제 정보 이론을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학원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라 추후에 이제 대학원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후반부는 전공하는 사람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듣기 바라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수업 자료 및 공지사항은 ETL에서 소통을 하니까 ET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적은 이게 아무래도 좀 이론 과목이라 크게 실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만 내가 중간 학기만 40% 50%, 그다음에 숙제,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비대면이 7대 3으로 이 숙제와 출석을 체크할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업을 7번 이상 빠지는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F가 나가니까 참고하고 수업이 이게 하드 리밋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수업을 잘 접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 운영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질문 있는 사람들 있나요? 채팅창이든 뭐 음성이든 다 좋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앞으로 뭘 배울 건가 간단히 한번 오버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정보 이론이 뭔가, 그다음에 이걸 왜 중요한가,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개념들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 엔트로피,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정의를 내리고 이것들의 중요한 성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 이론이 원래는 이따가 말하겠지만 탄생 배경은 원래는 통신 이론 쪽에서 발전을 한 이론인데, 최근에는 이게 정보의 자체를 다루는 이론이다 보니까 응용 분야가 그냥 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거의 모든 곳에 다 필요하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특히 요즘 머신러닝, AI 쪽에도 기본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잘 익스트랙트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가가 핵심 목표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정보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고 넘어가겠고요. 3장에 가서는 좀 이상한 용어이긴 한데 AEP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건데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정의를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가는데, 그 엔트로피가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는데,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또는 뭐 이게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죠.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엔트로피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를 다루게 됩니다. 엔트로피 레이시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재미난 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보 이론이 지금 전기공학부에서 제공을 하지만 사실은 물리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탄생 배경은 오히려 물리학에서 왔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 다시 또 물리학 쪽에 많은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물리에서 배운 연력학 제의법칙이라는 게 있죠. 혹시 연력학 제의법칙 여기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와 있는데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예,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그 어떤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밀폐된 어떤 피지컬 시스템, 어떤 물리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박스 안에 어떤 기체를 딱 가둬놨다. 그러면 그 기체 안에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엔트로피는 절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 유명한,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유명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는 여기서 배우는 이 엔트로피 정의만 가지고 놀랍게도 이 연력학 제의법칙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법칙이라는 거는 물리학에서 사실은 뭔가 이론으로 유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라 그러죠. 엑시엄 같은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 입장에서 이걸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를 엿볼 수가 있냐면 정보 이론이 이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이게 또 유도 과정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유도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 아직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정보 이론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가서 돈을 따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안 잃게 하는 기본적인 툴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고요. 혹시 갬블러스 루인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나요? 되게 도박 이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 들어본 사람 있어요? 강학습 전공하는 사람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갬블러스 루인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면서 돈을 번다고 칠 때, 예를 들면 한 번 걸 때마다 뭐 1원씩 건다. 1원 너무 적네요. 한 번 걸 때마다 10,000원씩 건다라고 치면은 그 베팅하는 그 액수를 자기가 지금까지 잃었던 액수보다 예를 들면 더 많게 베팅을 항상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전 던지기에서 만약에 한 번 이기면 10,000원을 따는 거고 한 번을 지면은 10,000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동전 던지기 할 때는 원래 직전에 동전 던지기를 해서 10,000원을 잃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브레이크 이븐을 하려면 최소 손해는 안 보려면은 이번에 10,000원 이상은 따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10,000원을 잃었으니까 합치면 이번에 딸 때 20,000원을 걸면 이기면은 지난번 10,000원 잃어버린 거랑 그거를 이번에 이긴 거랑 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질 때마다 자기의 베팅을 올리는 방법을 쓰면 절대 돈은 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죠. 자, 근데 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상식적인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예? 상한이 없다고 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현실적으로. 동전은 유니폼하다. 앞뒤가 50%씩 나올 확률이다. 갑자기 정보 얘기하다가 도박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네. 뭐가 문제냐면 실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전제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한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질 가능성이 있는데 무한대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100만 번을 계속 연속으로 친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안 일어난다는 확률은 없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10의 6승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의 12승이죠. 그러면 1조의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버텨내려면.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는 이 개런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갬블러스 이 방법론은 사실은 돈을 절대 안 잊어버린다라는 방법으로 제안이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유한한 자원인 경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자원인 경우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갬블러스 루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할 건가라는 거를 이제 정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4장이나 5장에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 과목에서 시간 관계상 그걸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갬블링에 관한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접근을 할 거지만, 혹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도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면 좋을 챕터고, 이게 그러면 재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파이낸스 쪽에 실제로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이미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응용을 배우게 됩니다. 4장까지는 기본적인 툴들을 배우는 거고
5장부터는 응용을 배우는데 이 응용이 그냥 단순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구현만 하는 그런 응용이 아니고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학적으로 좀 더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으니까. 왜 수학적으로 까다로워지냐면 압축을 하는데 압축을 얼마큼 최대한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압축의 극한은 어딘가, 압축의 끝판왕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5장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7장은 뭐 좀 내용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생활의 비유라면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어떤 데이터 레이시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매체의 제한 때문에. 그러면 그 물리적인 한계에 의한 극한적인 한계가 어딘가를 다루는 전송 속도라고 그러죠. 전송 속도의 끝판왕은 어딘가 이론적으로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 된다.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사람인데 맞죠? 거기에 그 늙은 아줌마 한 명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기억나요? 역할이 네, 오라클이죠. 이게 오라클 역할을 한다는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데 이 오라클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 왜냐면 오라클은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극한적인 한계를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시퀀스로 확장을 했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확률 변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동전이나 주사위처럼 던졌을 때 나오는 값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져 있는 값들이죠. 정수 같은 숫자들로 0 아니면 1, 뭐 1에서 6 사이 이런 식으로. 근데 아예 확률 변수가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우시안 정규분포 값들이 확률 변수의 값들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를 어떻게 확장할 건가를 8장에서 다루게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주어진 매체에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가 항상 정보 전달 또는 통신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때 그런 환경에서의 전송 속도의 끝판왕은 어디까지인가 9장에서 되겠고요. 10장도 뭐 내용은 별거 아닌데 제목이 좀 되게 좀 생소한 이름이죠. 10장은 뭐냐면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데 복원을 했을 때 원본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는 상황. 그때 데이터를 압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압축이 2번 나오죠. 5장하고 10장하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5장에서 다루는 데이터 압축은 줄인 다음에 다시 복원했을 때는 원본하고 100% 똑같아야 돼요. 자, 이런 응용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죠. 어떤 데냐? 은행이나 금융 같은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의 그 계좌의 액수가 압축이 돼서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압축을 풀었을 때 만약에 뒤에 바이너리 빛이 하나 딱 빠져버리면 아니면 제일 MSB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빛이 하나 딱 빠져버리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2천만이었던 게 200만 원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2천만 원이니까 이 바이너리 넘버는 100만 원으로 떨어지겠네요. 네. 자,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100%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론을 다루는 분야고,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정보, 인간하고 직접 관련되는 정보들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접하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청각과 시각이죠. 청각은 음성, 시각은 화상으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음성만 예를 들더라도 음성을 압축을 했는데 원본하고 똑같이 압축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비용 구조가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설명하신다. 얼마큼 드는지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할 때 원본하고 똑같이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귀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 귀는 약간의 오류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성 신호를 뭐 8빛으로 퀀타이즈를 한다고 칠 때, 그때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빛 하나 정도의 차이는 사람 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미세한 차이는. 그래서 그런 복원을 했을 때 원본하고 똑같진 않고 비슷하게만 돼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음성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준이 JPEG, 그렇죠? 화상 압축하는 게 JPEG. 여러분들 셀카 올릴 때, SNS에서 올릴 때 다 그 파일 포맷이 다 JPEG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때 MPEG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MP4라고 하는데 다 MPEG인데 역시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가 바로 마지막 챕터다. 그래서 정보 이론이 굉장히 이론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론에 그치면 사실 별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이론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론 중에 특이하게도 정보 이론은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으로서의 실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냥 응용성이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는 모든 IT 기술들이 대부분 다 정보 이론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키자마자 뭐 여러분들 친구한테 전화할 때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서 쓰이는 이 압축 이론, 전송 이론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응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NS에서 맨날 뭐 셀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챕터에서 만들어진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전기공학부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기공학부에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전기공학부의 모든 분야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이론이다. 이게 없으면 그냥 전기공학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초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응용들이 많고 심지어는 요즘은 전통적인 응용 분야가 아닌 새로운 응용 분야로도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공학의 어떤 암호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뭐 어쨌든 정보 이론을 강의를 해서 사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이 과목은 필수로 듣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엔지니어링에만 이게 뭐랄까 응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뭐 물리학, 통계학, 뭐 현대 물리학, 뭐 지금 현재 응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 중에 상당히 이제 많은 과목들은 뭔가 실용적인 과목들도 있을 테고 당장 뭔가 현장에 적용할 수도 있는 과목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원천 이론적에 가까운 과목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원천적인 거에 가까운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그 중요도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원천적인 거다. 왜냐하면 워낙 펀더멘탈해서 어디다 쓰여도 다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서론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채팅창 또는 목소리로 올려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다 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예 그 화면 안 켜는 학생들은 다 불참으로 조교가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약간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정보 이론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보 이론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됐고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좀 옛날 얘기 위주로 그다음에 미래 트렌드 위주로 언급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이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막 수학이 등장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엔지니어링에만 국한된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가 융합된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정보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사실 공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에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열물리를 배우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물리학에서 쓰는 엔트로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엔지니어링 쪽에서 정보 이론에서 쓰는 엔트로피가 어떤 뭐 근본은 같은데 어떤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물리학죠. 열물리학, 통계물리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개념들이 왔고 뭐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인 이론이다 보니까 통계학, 수학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이 탄생한 배경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통신 시스템, 통신 이론 쪽에서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론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스토리들 굉장히 사실은 과학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하다 보면 1시간으로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분야는 뭐 통신
1스텝 아까 되겠지. 우리 기초가 된다 그랬죠. 전기공학 전체 심지어 컴퓨터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아까도 배경 설명했지만 대원 과목에서 학부 과목으로 내어려온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공학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배우고 나가? 이거 좀 이상하죠.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게 약간 수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학부에서 안 배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힘들더라도 이거를 마스터를 하고 나가면은 웬만한 공학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심리적으로 다 풀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AI 머신러닝 쪽에도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호학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이론이 다루는 게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저장을 할 건가를 다루는 게 근본 목적인데 이 암호학이라는 거는 전달을 하고 또는 저장을 해서 다시 빼낼 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전달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달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 전달에 대한 어떤 매저가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내릴 그 매저를 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는 보내고 보통 이제 암호학에서는 보내는 사람을 밥이라고 그러고 받는 사람을 앨리스라고 그러고 도청하는 사람을 이브라고 그럽니다. 재미난 비유인데 어쨌든 앨리스한테는 정보 전달이 잘 되게 하고 이브한테는 정보 전달이 아예 안 되게 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완벽한 암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암호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암호 쪽도 두 가지 토픽으로 나뉩니다. 시큐리티라는 분야하고 그러니까 도청을 못하게 하는 게 시큐리티라고 보면 되겠고요. 프라이버시는 뭐냐면 약간 다른 개념인데 요즘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는 좁은 개념이 있고 넓은 개념이 있는데 좁은 개념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데이터는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도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문을 냈어요. 주문을 내서 그걸 도청을 한 사람이 무슨 주문을 하는지를 훔쳐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구두를 주문을 했는지 아니면 티셔츠를 주문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시큐리티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응용이 되고 있고 좀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AI 머신러닝 쪽에 또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학습을 시킬 건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큰 문제가 됐던 혹시 뭐 이루다라는 그런 앱 사건 난 거 다들 들었죠? 네.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그 AI 모델에 리키지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리키지가 일어나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개인정보들이 막 튀어나와 버리는 어떤 사람의 주소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는 머신러닝 용어에서 인퍼런스라고 하죠. 인퍼런스 쪽에서 리키지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것들이 최신 연구 주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암호, 여러분들이 뭐 은행 앱으로 막 송금하고 그럴 때 그 데이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RSA라는 무슨 암호 스킴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테크닉들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랜덤 넘버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더해 갖고 이렇게 보내면 이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다.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랜덤 넘버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루 랜덤 넘버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피지컬 프로세스에서 받아서 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그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방사광선들이 있어요. 그 입자들이 있는데 그걸 카운트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트루리 랜덤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랜덤하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론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서킷으로 만드는 랜덤 넘버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누가 혹시 랜덤 시드라는 얘기 들어봤네? 여기 있는. 네, 시드만 알면은 그냥 시퀀스를 다 제너레이트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실은 뭐냐면 조금만 알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보안성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증명입니다. 그래서 트루리 랜덤한 진짜로 랜덤한 시퀀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분야다. 그러면 트루리 랜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파인할 것까 정보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구가 되고 있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갬블링 아까 얘기했었죠. 주식시장 이런 데도 얘기가 되고 있고 자,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게 원래는 열 물리학에서 통계 물리학에서 온 개념인데 이제 전기 전자 쪽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제 거꾸로 물리학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제 현대 물리학 뭐 예를 들면 코스몰로지나 뭐 이런 하이 에너지 피직스에서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블랙홀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스트링 시어리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입자 물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죠? 블랙홀 나오는데 그 블랙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론적으로 뭔가 그 모순이 하나 발견됐어요. 뭐냐면 블랙홀이 존재하면은 그 주변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입니다. 최근 몇십 년 전에 그런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블랙홀의 어떤 엔트로피 문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고 최근에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래전도 아니고 15년, 20년 전쯤에 프린스턴의 말데서나라는 유명한 젊은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이제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우리가 제대로만 계산을 하면은 엔트로피가 여전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론 물리학자는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엔트로피가 물리학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강증이죠.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도 그 알고리스믹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압축을 할 때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압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데이터의 패턴을 알 수가 있으면 그 패턴을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코딩한 프로그램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그 코딩한 프로그램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압축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컴퓨터공학에서 압축을 많이 다룹니다. 이제 그런 분야, 얼마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분야가 알고리즘이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되겠고, 러시아의 유명한 수학자인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이 개념을 처음을 도입을 했습니다. 콜모고로프 컴플렉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멘털한 이론적인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다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자, 그런 개념들이 어떤 데이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간략하게 짰을 때 얼마큼까지 간략하게 짤 수 있는가를 이제 미니멈 디스크립션 매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압축하고 밀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물리학 거의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옛날 얘기라 특별히 질문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보 이론 뭐 이렇게 잔뜩 써놨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짚겠습니다. 이제 정보 이론의 히스토리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처음 시작된 거죠. 그때는 정보 이론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물리학자 중에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물리학에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갓파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노미 시스템 배운 사람 알겠지만 나이키스 샘플이라는 게 있죠. 자, 어떤 컨티뉴어스한 채널이 있을 때 채널이라는 건 어떤 매체의 주파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 채널이 유한한 주파수 영역만 가질 경우 얼마큼으로 샘플링을 해야만 원래 신호를 보관할 수 있나, 뭐 이런 이론이죠. 자, 이게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컨티뉴어스한 채널을 통해 전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두 가지로 유명한데, 첫 번째는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개념을 정립시킨 사람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PC 데스크탑 서버들의 기본 구조가 CPU 있고 메모리 있고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정립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수학자의 물리학자의 안 하는 게 없는 천재라고 됩니다. 20세기가 나온 천재 중에 한 명 볼 수 있고, 헝가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헝가리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정보 이론적인 분야에서는 그 엔트로피라는 분야를 고전 물리학에서 디파인된 이 엔트로피 개념을 이 당시에 양자 역학이 나오기 시작했죠. 양자 물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양자역학에서도 엔트로피를 디파인할 수 있다. 이게 뭐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양자역학의 퀀텀 인포메이션 디어리의 어떤 기초 개념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틀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학자인데 데이터를 퀀타이제이션 할 때 얼마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40년에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봤었는데 많이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컴보 매치인가요 이름이? 마블에서 뭐 하죠? 닥터 뭐였죠? 예? 닥터 스트레인지 그 사람이 이제 알란 튜링 역할을 한 영화였는데 이미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쓰던 그 기계식으로 만드는 암호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코드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해킹이라 되겠습니다.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해킹하는 머신을 만들었고 그 머신에 이제 기본 설계할 때 들어갔던 개념이 이제 어떤 정보 이론에 관련되는 그런 이론을 썼다라는 얘기죠. 알란 튜링이 이제 유명한 거는 현대적인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컴퓨터라는 게 뭔가를 개념을 디파인을 하고 또 이 사람이 AI 쪽에서 유명한 거는 현대적인 AI의 개념을 디파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갔네. 그래서 진정한 AI를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 AI를 커튼 치고 옆방에 놔두고 그 AI랑 대화를 했을 때 대하는 사람이 AI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얘는 AI다라고 이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테스트죠. 그래서 현대 AI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 이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정보 이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1948년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번 우리가 학기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샤논이 그냥 1948년에 훌쩍거려 놓은 그 논문 그 논문 한 권에 다 있는 겁니다. 이분의 업적이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그냥 경의를 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뭐 현대 20세기에 거의 뭐 아인슈타인만큼 중요한 뭔가 기여를 한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샤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론이 사실은 한 사람 머릿속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챕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사람이 그 만들어낸 이론들이 왜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발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탄을 할 수가 있으면 수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죠. 컬백 라이브러리 디스턴스라는 개념들이 그 이후에 정보 이론 기반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샤논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인 토대를 구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샤논이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최대 전송 속도 끝판왕은 어디까지인가를 정해놨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압축할 때 압축하는 끝판왕은 어디까지가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이론이어서 실제로 구현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기술도 안 됐고. 그래서 이후에 거의 한 50년 동안 아무 진보가 없었습니다. 별 볼일 없이 지나가다가 50년 지난쯤 돼서 이제 이 반도체 뭐 이런 칩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최초로 1993년에 1948년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론이 나왔는데 거의 50년, 45년 지나서 그 가능성을 처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게 실제로 이제 이론에서 현실로 가는데 어마어마한 그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노력들이 들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그다음에 2008년 들어서 이제 샤논이 예측했던 야, 여기가 끝판왕이야. 이거 이상은 불가능해. 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실제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막 전송할 때 실제로 5G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마지막 그런 알고리즘들이 넘버 크런칭을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론에서 현실까지 50년 걸렸다라는 게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샤논이 나이 들어서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논문이 되겠고, 놀라운 사실은 이 논문이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다루는데 이 논문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수식이 거의 없습니다. 모조리 다 말로 써요. 근데 말들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빈틈이 없네. 그래서 샤논이 진정한 천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남들은 수학으로뿐이 표현을 못하는 걸 이 사람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난 천재다. 라는 거고, 이 논문 한번 뭐 심심풀이 삼아 레퍼런스 삼아 올려볼 테니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심심한 사람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워낙 레전드급의 논문이니까. 네. 뭐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급에 해당하는 이제 전자공학의 그 급에 해당하는 논문이 뭐냐 그러면 딱 하나 찝는다면 이거죠. 네.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논문이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정보이론이 이제 주된 탄생 배경은 이제 통신 이론 쪽에서 왔다 그랬죠.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19세기 19세기쯤에 허츠라는 사람이 독일 물리학자죠. 전자기파를 처음 발견했고 맥스웰이 이걸 또 이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의 또 다른 중요한 토픽인 전자기 하게 되겠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나오면서 물리학적인 이론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보 이론 그러니까 정보 전달 입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건가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루게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원거리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멀리 안 가더라도 한 3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생각하면 뭐 부산에
왜군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저기 한양에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봉수대에서 불 펴서 올렸습니다. 원시적인데 하신 것도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뭐 지금 보면 너무 진짜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뿐이 없었다. 심지어는 사형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는 얘기죠. 1844년 몰스라는 사람이 전신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 몰스가 너무 TMI를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이게 전신을 발명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전기공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비즈니스라는 사람이었던 걸로 아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게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원래는 그 워싱턴 DC 쪽 근처에서 버지니아인가 어디 살던 미국 사람인데 사업상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이 사람 부인이 상당히 병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원격에 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도 없고 전달하는 걸 편지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말터가 하는 거죠.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불행히도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죽고 장례식까지 치르는 거를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 너무나 슬퍼갖고 자기의 이 슬픔을 다른 사람들 겪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맞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메시지를 간단하게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갖고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로 부호화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코드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다루는 데이터 압축 코드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라고. 예를 들면 A 뭐 P 이런 것들인데 A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햄 라디오 자격증이 있어서 다 외우고 있는데 A는 돈스라고 해서 온오프 스위치로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얼마 전에 그 무슨 영화 하나 있잖아요. 주동석하고 나온 무슨 독가스가 커지는데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뭐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게 뭐였더라? 몇 년? 1, 2년 전에 본 사람 없네. 거기에 보면 장면 중에 이제 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로 짧게 세 번, 뭐 길게 세 번, 짧게. 그게 SOS의 약자입니다. S가 이렇게, 그 다음에 O가 이렇게. SOS를 이제 날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몰스 코드죠. 근데 현대적인 정보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엉성한 코드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 정보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몰스는 당장 만들어야 되겠고 정보 이론 없이 대강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었느냐. 영어의 알파벳들의 그 문장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보고 왜냐하면 어떤 문장을 보낼 때 우리가 글자 하나만 보내보면 하는 게 아니고 긴 문장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길수록 평균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은 짧은 코드를 해당 어사인을 하고 그렇죠?
자주 안 등장하는 놈은 긴 코드를.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음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A, E, I, O, U 이런 것들은. 그래서 또 짧게 두 개짜리로 보통 코드를 만들고 뭐 zip, X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등장하죠. 근데 길게 4개짜리 코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다루는 데이터 압축 이론의 기본적인 철학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박수를 쳐주는 그런 테크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뭐 이런 해서 현재까지 뭐 5G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보 이론이 단순하게 이제 공학, 뭐 물리학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라는 것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이게 좀 더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 뭐 원숭이나 다른 동물 대비 또는 돌고래나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 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수하는 게 뭐 옛날에는 석기시대 이전에는 구전하는 거죠. 말로. 근데 말도 생각을 해보면 정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음파를 통해서 그게 이제 매체가 되는 거고 그 말이 이제 이 목소리, 목청에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미터, 인코더가 되는 거고 사람 귀가 들을 때 우리 달팽이관이 리시버,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보 전달하는 게 사실은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사 자체가 사실은 정보 전달의 발전사였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이과적인 관점에서 정보 이론을 봤는데 인문사회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정보 전달은 이제 그 석기 시대 지나고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로 정보 전달이 되는 과정도 사실은 이 정보 이론에서 다루는 정보 전달의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쓰는 것들이 인코딩이 되는 거고 책에 남는 거 저장되는 거죠. 그걸 눈으로 읽는 거, 시각적인 거 디코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도 다 정보 이론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간이 넘어갔는데 다 얘기했네요. 중요한 인코더, 디코더, 그다음 매체 이런 건데 어떤 재미난 사람을 만났냐면 그 영어로 둠스데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지구에 뭐 재난이 닥쳤을 경우 예를 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옛날 공룡 없어질 때처럼 해성이 지구랑 충돌해서 지구의 대부분이 멸망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 지식들이 지금 어디에 다 저장이 되어 있냐면 책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죠. 데이터 센터나 USB나 여러분들 PC에 저장된 겁니다. 근데 핵전쟁 나거나 뭐 EMT라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자기기를 싹 지워버리는 그런 폭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문명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이제 약간 그 패러노이드 강박관념에 이제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유럽 EU 쪽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극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거의 지구 멸망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지구의 이런 지식들을 백업으로 뭐 이미 데이터 센터에 수십 군데 저장이 돼 있지만 이게 다 아마존이니 뭐 이런 데 다 폭격받고 뭐 다 사라질 경우 그래도 남겨놓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극한 상황에서도 뭐 모든 방사선 공격이며 EMP 탄이며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저장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현재까지 발견된 저장 방법은 MEMS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그만 세라믹 타일 위에다가 이 레이저로 에칭을 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만들어서 뭐 ABC 부호를 만들어갖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이 사람은 현재는 이제 주로 뭐 미술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영상이든 음성이든 텍스트든 것들을 부호화해서 세라믹의 레이저로 에칭을 해갖고 표면에다가 긁어놓으면 이게 핵폭탄이 터져도 안 지워진다. 기존에 있는 SRAM, DRAM, 뭐 여러분들 USB 메모리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전달,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건가 어떻게 부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압축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복원을 할 때 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빨리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아무도 연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런 연구들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보 이론이 굉장히 황당하고 좀 무서운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북극에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노르웨이 어느 정부랑 협력을 해서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일들을 정보 이론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엑시트가 뭔가요? 최진경 학생? 아까 그 조정석 그 나온 영화. 그게 엑시트였죠? 맞아. 네. 거기에 뭐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모르스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탄생 배경이며 그게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배우는 정보 이론에 빗대면 얼마나 허접한 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네, 질문하세요. 저그 수업 관련 질문이 아니라 그 수강 관련 질문인데 다른 분들은 관련 없을 것 같아서 그 혹시 제가 이번 학기에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혹시 면담 가능할까요? 네, 그럼 별도로 저한테 뭐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세요. 따로. 네, 따로 그러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방금 학생 이름 뭐예요? 최진경입니다. 어느 학과 학생이세요? 물리교육과인데 제가 방학 네. 때 한번 메일을 드렸었는데 그 답장이 네. 없으셨어서 네. 개강하고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다른 학생들은 없습니까? 여기 보자. 네, 외국인 학생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외국인 학생은 없나요?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화면을 켜주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